자,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스포츠 지도사 운동역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운동역학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문을 보고 있으면 1번에 동작 분석, 2번에 운동 장비 개발, 3번 부상 기전 규명, 4번에 운동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1번에 동작 분석, 2번에 운동 장비 개발, 3번에 부상 기전 규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에 해당되는 어떤 목적과 내용입니다. 그러나 4번의 운동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운동 생리학의 목적과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역학의 연구의 목적과 내용의 문제는 매년 어떤 출제되는 문제이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맞추셔서 어떤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매년 지문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경기력 향상, 상해 예방, 운동 장비 개발을 통한 효율성 증가 등의 이 세 가지의 키워드에 이 내용이 부합하는지 그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신다면 쉽게 정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금 풀이 마쳤습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인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굽힘, 굴곡, 영어로 플렉션은 관절을 형성하는 뼈들이 이루는 각이 작아지는 움직임이다. 예, 맞습니다. 올바른 설명이고요. 자, 2번의 편, 신전,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들이 이루는 각이 커지는 움직임이다. 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벌림, 외전, 에비덕션 같은 경우는 뼈의 세로축이 신체의 중심선으로 어떻게 가까워지는 움직임이다. 맞나요? 이 지문이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벌림 또는 외전 같은 경우는 신체의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나와 있는 가까워지는 움직이는 움직임은 바로 내전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 또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계속해서 4번에 대한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발등 굽힘, 배측골공, 돌시플렉션은 발등 정강이뼈, 경골의 앞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움직임, 우리가 까치발을 드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발목에 한해서 저측굴곡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인체 움직임을 표현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역학에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모두 암기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효율성이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가 또 6과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하셔야 한다고 하면은 시상면과 좌우축의 짝을 이루는 굴곡신전, 그 다음에 관상면과 전우축과 짝을 이루는 외전과 내전의 움직임, 그 다음에 수평면과 수직축의 내측회전과 외측회전의 움직임, 서로 간에 이 세 가지의 짝을 이루는 움직임인 만큼은 확실히 암기, 숙지를 해두신다고 하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인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문제 기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무게중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고르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지문 하나씩 보면서 정답의 유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무게중심의 높이는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높이가 안정성과의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맞는 설명입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낮아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안정성은 증가하는, 좀 더 고급진 용어로 표현하면은 반비례하는, 서로 간에 반비례하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2번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서 위치할 수가 없다. 맞나요? 예, 틀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높이뛰기의 공중동작에서 활처럼 휘는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를 취할 때는 일시적으로 신체 중심이 외부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 위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3번에 대한 내용 볼게요. 무게중심은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토크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책의 이론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전 운동에서 회전을 일으키는 효과 또는 힘의 어떤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전이 발생하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지점을, 다시 말해서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 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번 무게중심의 위치는 자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렷 자세에서는 배꼽 아래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무게중심의 위치는 어떤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체의 무게중심은 동일한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움직임에 따라 질량이 재분배되어서 위치가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체 지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확인해 보면은 어떤 종아리 근육의 작용으로 인해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그림에서 인체의 구성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문제입니다. 인체 지뢰에 관련된 문제죠. 그림을 보았을 때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고,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카프레이즈 동작인 것을 어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대표적인 우리 1종, 2종, 3종 지뢰 중에 2종 지뢰에 해당되는 움직임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발가락의 앞꿈치 지점인 기역이, 이 기역이 되는 지점이 하나의 받침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가 이거를 영어 약자로 A로 표현한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을 통해서 저항을 받는 이 니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이 부분은 뭐죠? 하나의 저항점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것을 우리가 약자로 R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 실제적으로 저항을 들어 올리는 종아리 근육의 작용이다. 이와는 반대로 무게중심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와 같이 올리는 근육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힘점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약자로 F로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기역은 받침점, 그 다음에 니은은 저항점, 디귿은 힘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문제를 골라보게 되면은 바로 3번이 그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에 관련된 문제들도 매년 어떤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기억을 해두셔야 할 것이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의 각각의 저항점, 그 다음에 받침점, 힘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학습을 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각각 대표되는 동작들도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대한 문제네요.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동학적, 그 다음에 운동역학적,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벡터와 스칼라의 이해 그리고 변인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학적, 운동역학적이 일단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하셔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문에도 나와 있겠지만 어떤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 스칼라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스칼라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을 가진 물리량을 말하는 것이고 벡터라는 것은 여기서 크기뿐만 아니고 뭐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 바로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벡터의 성질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질량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예, 맞습니다. 질량은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지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시간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것 또한 맞습니다. 시간 역시도 대표적인 스칼라의 물리량이기 때문에 크기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3번 힘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힘은 크기만을 갖는다. 여러분들 이 힘은 대표적인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크기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까지 가지고 있다? 방향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번 거리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한 궤적의 총합으로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습니다. 거리는 선운동의 대표적인 크기만을 가진 스칼라양이고 시작점에서 끝 지점에 이동한 실제 이동 궤적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어떤 답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힘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크기만을 갖는다. 단순히 스칼라에 대한 설명이구나.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이건 벡터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개념에 대한 정리, 이해가 잘 돼 있으셔야 하고 각각의 스칼라와 벡터를 대표하는 물리량이 무엇인지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보면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운동역학에서 여러 가지 물리량의 개념이 나옵니다. 뭐 속도나 가속도나 각속도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뭐 스칼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신다고 하면은 5번에 대한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각 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부터 볼게요. 각속도로 각속도는 각 변이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맞습니다. 각속도는 시간에 대비해서 각 변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시간분의 뭐가 된다? 각 변이가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각속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각 가속도는 각 속도의 변화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맞습니다. 2번 역시도 옳은 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분의 각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각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게 된다? 가속도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3번 해볼게요. 1라디안은 원에서 반지름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각으로 57.3도이다. 예, 맞습니다.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1라디안을 각도로 표현하게 되면은 몇 도다? 57.3도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질문은 다 옳은 각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에 보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 변이는 양의 값으로 나타내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 변이는 음의 값으로 나타낸다. 여러분들 맞는 설명인가요? 예, 이거는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 변이의 값은 음의 값으로 나타낸다. 양이 아니고 이게 음이다.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 변이는 뭐다? 아까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의 값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6번에 4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각운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부분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각 변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속도가 어떻게 구하고, 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선운동 과제의 어떤 관계성을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그 부분들 나중에 이론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잘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올해 2023년도에 출제될 경향이 저는 높지 않을까, 저는 감히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운동에 대한 설명 좀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공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투사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역학에서는 이 조건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이라는 말 잘 보시고, 그 뒤에 공기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투사체 운동에 관련된 문제이고,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조건은 공기 저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에 보게 되면은 투사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투사체 외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어떤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중력과 공기 저항입니다. 여기서 지문에 공기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였지만 중력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외력이 존재하여서 이 1번은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볼게요. 투사체의 수평 속도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과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사된 물체가 투사된 이후로 수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공기 저항입니다. 본 문제에서는 어떤 조건을 달았죠. 공기 저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착지하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정답이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4번에 2번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3, 4번에 대한 지문들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투사체의 수직 속도는 9.8m/s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투사체의 수직 속도가 일정한 것이 아닌 중력 가속도의 9.8m/s의 제곱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의 영향을 받아 수직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3번은 마찬가지로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사 높이와 착지 높이가 같을 경우 38.5도의 투사 각도로 던질 때 최대
수평거리를 얻을 수 있다. 수평거리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투사 각도는 38.5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45도입니다. 38.5도는 틀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옳은 것을 고르는 거라서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물어봤을 때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가장 난이도가 있고 좀 용어가 좀 골프 용어가 나와서 어렵다고 느껴졌다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골프 스윙 동작에서 임팩트 시 클럽 헤드의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골프 스윙 같은 경우는 어떤 운동을 하죠? 보통 바로 회전 운동, 다시 말해서 각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기억을 해두시고 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스윙 탑에서부터 어깨 관절을 축으로 회전 반지름을 최대한 크게 해서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임팩트 전에는 관절을 최대한 굽혀가지고 이 관절의 회전 반지름을 작게 해가지고 질량을 최대한 회전 축에 가깝게 해서 빠른 몸통 회전을 통해서 강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어떤 방법이고, 임팩트 직전부터 관절을 최대한 펴준다. 말 그대로 신전시켜가지고 회전 반경, 반지름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1번에 대한 부분들을 정정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으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2, 3,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팩트 전까지 손목 코킹을 최대한 유지하여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 맞습니다. 코킹이라는 동작은 골프에서 손목의 어떤 굴곡을 통해서 회전 반지름을 감소시키는 어떤 동작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직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 반경을 감소시켜서 각속도를 증가시켜서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올바른 선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면은 임팩트 시점에는 팔꿈치를 펴서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임팩트 시점에는 순간적으로 팔꿈치에 대한 부분을 신전시켜서 회전 반경을 증가시켜야 선속도가 또 증가되는 올바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4번, 2번 임팩트 시점에는 언코킹을 통해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임팩트 시점에 손목의 굴곡을 풀어주는 언코킹을 통해서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켜서 이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킨 다음에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올바른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힘에 대한 개념을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씩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N으로 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 하겠죠? 뉴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 힘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예, 이것 또한 옳은 설명입니다. 힘은 방향성을 가진 벡터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수평의 수직의 힘으로 분해 또는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도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 힘이 작용한 반대작용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함께 가속도가 발생합니다. 힘이 작용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는 것, 이런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4번,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가 증가한다. 힘을 구하는 공식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와 힘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결국
가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힘도 같이 증가하는 관계인 거죠. 따라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떤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압력과 충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압력과 충격량이에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에서 낙법은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는 면적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면적을 증가시킬수록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틀린 어떤 지문,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머지 2번, 3번, 4번 지문들도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권투에서 상대방의 주먹을 비켜 맞도록 동작을 취하여 신체가 받는 압력을 감소시킨다? 맞습니다. 주먹을 비껴 맞음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감소시켜서 압력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할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 관절 굽힘을 통해 충격 받는 시간을 늘리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의 크기는 감소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충격력은 작용시간과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충격력의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골프 클럽 패드와 볼의 접촉 구간에서 충격력을 유지하면서 접촉 시간을 증가시키면 충격력은 증가하게 된다. 맞습니다. 충격량은 충격력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를 의미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접촉 시간을 증가시킬수록 충격량은 증가하겠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마찰력에 관한 문제예요. 마찰력에 관한 문제이고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네요. 지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마찰 계수는 구르는 운동보다 미끄럼 운동일 때 더 작다. 그래서 아닙니다. 미끄럼 마찰력보다 구름 마찰력이 더 작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보면은 마찰력은 물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과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마찰력이라 하면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이것을 우리가 수직 반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작용의 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도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 옳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3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아닙니다. 운동 마찰력은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번, 마찰력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아닙니다. 마찰력이라 하면은 이동 방향과, 그러니까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번 역시도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2번이라는 것은 어떤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관계가 있는 것이 마찰력이기 때문에 2번이 옳은 설명이라서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력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답이 나왔어요. 1번이 옳지 않은 답인데, 이 양력이라고 하면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작용한다? 수직으로 작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하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어떻게 맞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은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된다. 예, 맞아요. 베르누이 원리라고 하면은 어떤 유체의 속도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의 원리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3번 양력은 형태의 비대칭성, 회전 등에 의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물체의 모양은 공기의 흐름의 형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체는 자세에 따라서 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 부분들을 설명한 것이 3번에 대한 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4번 볼게요. 양력은 물체의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공격각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것 또한 맞습니다. 여기서 공격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론서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물체의 수직축과 유체가 흐르는 방향 사이의 각도이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충돌에 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탄성은 충돌하는 물체의 재질, 온도, 충돌, 강도 등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 예, 맞습니다. 탄성은 충돌하는 물체의 재질, 온도, 충돌, 강도 등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2번에 탄성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가 변형되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것을 말한다. 예, 이것 또한 맞습니다. 탄성은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3번 볼게요. 복원계수 또는 반발계수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없고 0에서 1의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예, 맞고요. 복원계수 또는 반발계수는 0에서부터 1의 값을 가지고요. 단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은 다 지금 1, 2, 3번이 옳은 지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자동적으로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지문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지면으로부터 64cm 높이까지 튀어 올랐을 때의 복원계수는 0.64이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어디서 뭐가 틀렸나요? 복원계수 같은 경우는 충돌 전 속도와 충돌 후 속도로 구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뭐 얼만큼 높이 튀어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통해서는 복원계수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이빙 공중 회전 동작을 수행할 때 신체의 좌우축을 기준으로 회전 속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동작으로 적절한 것은 단 해박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가 가장 크게 만든다? 회전 속도. 이 부분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전 속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동작으로 적절한 것이래요. 자, 그럼 보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머리를 최대한 뒤로 젖힌다 라고 써 있고요. 2번 신체를 최대한 좌우측 가깝게 모으는 자세를 취한다. 3번 상체와 두 다리를 최대한 신전 또는 펴시킨다. 4번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두 다리는 최대한 곧게 뻗은 자세를 취한다. 회전 운동, 또 다시 말해서 각 운동 시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각 관성의 크기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질량의 분포가 관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제시된 지문 중에 가장 신체를 좌우측에 가깝게 모아서 어떤 분포를 감소시킨 어떤 동작이 회전 속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1, 2, 3, 4번의 지문을 봐서 어떤 동작이 가장 몸을 웅크리고 있는 동작인지 확인해 보신다고 하면은 가장 몸을 웅크리고 있는 동작, 바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신체를 최대한 좌우측에 가깝게 모으는 자세를 취하는 바로 그 자세. 이 자세 빼고 나머지 1, 3, 4번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어떤 사지 또는 양팔 어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가 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가 가장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2번이 우리가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떤 14번에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문제네요. 일률 또는 다른 말로 파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옳은 문제 그걸 고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단위는 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디도 이제 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다시 펜으로 바꿔주시고. 이쯤이었나? 바로 풋사인 되겠습니다. 네. 자, 15번인데요. 일률,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일률과 파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예요. 올해 2022년도 기출문제는 어떤 계산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일률을 뭐 계산하거나 일량을 계산하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일률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계산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묻는 문제들이 대략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단위는 줄이다. 예, 맞죠? 아닙니다. 줄은 일률의 단위 아니고 일의 단위입니다. 줄 같은 경우는 일률이 아니고 일의 단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일률의 단위는 뭐죠, 여러분들? 일률의 단위는 와트, W라고 표현하는 와트, 그다음에 줄 퍼 세크, 그다음에 뉴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이 와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일률의 단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설명드렸는데 이 단위, 줄이라는 것은 일률의 단위가 아니고 일의 단위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률은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번 이동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인류는 시간에 대비해서 얼마나 일이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1 또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인류는 이동거리를 고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3번은 틀린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번 소요시간을 길게 하면 증가한다? 아닙니다. 소요시간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히려 일률의 값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하고 정답은 2번 힘과 속도의 구합으로 구할 수 있는 일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커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16번입니다. 그림의 장대 높이 뛰기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통 역학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종류라고 하면은 보통 탄성 에너지,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가 구간에서 선수가 달려 나가면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죠? 바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선수가 나 구간에서는 장대의 탄성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죠? 탄성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 구간에서는 선수가 공중에 위치하면서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각각 가, 나다. 가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탄성 에너지,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예전에는 이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이 에너지의 형태가 어떻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지 어떤 이론, 그다음에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올해는 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좀 약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기에 기역과 니은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묶인 것은, 자, 보기에 기역과 니은, 보기를 한번 봐야겠죠. 기역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어떤 동작 및 어떤 힘 정보를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니은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역과 니은은 둘 다 어떤 똑같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다양한 장비를 어떤 활용해서 객관적 수치를 활용하고 이용하고 동작, 힘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바로 정량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면은 기역도 정량적 분석, 니은도 정량적 분석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과 같이 함께 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게 정성적 분석입니다. 영상, 장비 등을 사용해서 관찰 및 분석하는 것이고 어떤 객관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하고 현장 적용에 용이한 분석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 바로 이것을 정성적 분석.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어떤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어떤 이제 운동 역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리기 출발 구간에서 표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장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의 분석 변인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 같은 경우는 넙다리 고등근, 또 다른 구용어로 대퇴직근이라고 하죠. 대퇴직근의 활성도.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압력 중심의 위치. 그다음에 3번에 무릎 관절의 각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어떤 달리기 동작에 있어서 어떤 근육, 어떤 스포츠 동작에서 근육에 관련된 것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거의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10번 나왔다 했을 때 근육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근전도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역은 근전도 분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보면은 압력 중심의 위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압력 중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면 발력기입니다. 지면 발력기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 전후 세 방향의 힘과 압력, 중심점, 토크, 모멘트 등을 분석할 수 있고,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압력 중심을 분석할 수 있다. 그다음 기억을 해두시고, 자, 3번에 보면은 무릎 관절 각속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각속도뿐만 아니고 각도, 그다음에 어떤 물체의 이동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은 바로 영상 또는 동작 분석기로 통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각도나 자세, 가속도, 속도 등을 분석을 한다는 것이 바로 영상 또는 동작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8번에 바르게 나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9번에 대한 내용들, 아까 우리가 보였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구할 수 있는 지면 발력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 지면 발력기에 대한 어떤 심화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발력의 측정과 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질면 발력기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힘만 어떤 단정 지어지게 되면은 문제와 약간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이 지면 발력기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 전후 세 방향의 힘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번에 보면은 지면 발력기에서 산출된 힘은 인체의 근력으로 지면에 가하는 어떤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체에 작용된 근력이 아니고 중력의 작용에 대한 작용이라는 것이 2번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높이뛰기 도약 동작 분석 시 지면 발력기에 작용한 힘의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맞는 설명입니다. 지면 발력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어떤 지면 발력, 그다음에 압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만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소요 시간도 함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보행 분석에서 발이 지면에 착지하면서 앞으로 미는 힘은 추진력, 발 앞꿈치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기 전에 뒤로 미는 힘은 뭐라 그런다? 제동력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지면에 착지하면서 앞으로 미는 힘, 이건 추진력이 아니고 바로 제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발 앞꿈치가 지면으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뒤로 미는 힘은 이것을 우리가 추진력이라고 한다. 서로가 바뀌었어요. 이게 제동력, 그러니까 요게 제동력, 요게 추진력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9번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는데요. 조금 여러분들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요거 좀 가리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보면은 그림과 같이 팔꿈치 관절을 축으로 쇠공을 들고 정적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윗팔 두 갈래근, 구용어로 상한 이두근이 발생시켜야 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건을 볼게요. 손, 아래팔, 전완 같은 경우는 쇠공을 합한 무게는 50N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팔꿈치, 관절점에서 윗팔 두 갈래근의 부착점까지의 거리는 2cm이다. 확인을 했고요. 팔꿈치 관절점에서 손, 아래팔, 쇠공을 합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20cm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윗팔 두 갈래근의 아래팔에 90도로 부착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네 가지의 어떤 조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적인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꿈치에 작용하는 토크의 합, 다시 말해서 어떤 회전력의 합이 쇠공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크와 윗팔 두 갈래근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되는 토크의 합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변수에 의해서 어떤 계산식을 써보게 되면은 이렇게 0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50N 곱하기 0.2m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개를 뺀 어떤 값이, 다시 말해서 윗팔 두 갈래근, 다시 말해서 상한 이두근이 발생시켜야 힘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요 힘을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요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값이 뭐가 나오게 되냐? 바로 500N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좀 2022년도 문제 중에 20문제 중에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좀 어떤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어떤 출제 유형 문제라서 어떤 수험생 분들이 많이 좀 당황을 하셨던 문제인데,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의 개념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평형에 대한 개념을 잘만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은 어떤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좀 넘어가 보면은 500N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스포츠 지도사 운동역학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